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 재직 중인 이보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학 전반에 대한 소개, 그리고 교육학을 만약에 전공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직접 만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질의응답도 받고 여러분들 생각도 들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재밌게 교육학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할 순서인데요. 처음에는 간략하게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교육의 의미, 그리고 교육학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우리 학교,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학과 안에 어떤 세부 전공들이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공부를 하게 된다면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변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 또 어떤 세계적인 교육 환경,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변화와 관련해서 교육학은 또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는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교육학을 공부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시 직업들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학, 이런 말들은 아마 뭐 많이 들어보셨겠죠?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교육 현장에 이제 학습자로 계시기 때문에 아마 교육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머릿속에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비슷한 강의를 고등학생들하고 이제 많이 해봤었는데 제가 이제 교육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생각나는 단어들을 막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뭐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뭐 가르치는 겁니다. 뭐 육성에 관련된 겁니다. 뭐 또 관계에 대한 겁니다. 아주 다양한 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하신 어떤 단어가 있을 텐데 그 단어가 아마 교육이라는 의미에 다 포함되는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그 말의 뜻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자로는 제가 포인터를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자를 보시면 가르칠 교 그리고 기를 육자를 씁니다.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 결국 교육이란 뜻이겠죠. 가르친다는 건 그럼 또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뭐 어원을 살펴보면 가르치다라는 말이 뭐 가르다와 치다의 합성어다 또는 갈다와 치다의 합성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가르다라는 뜻은 말하다 또는 뭐 누군가에게 뭐 전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가르다 그러니까 뭔가 뭐 구분하거나 판단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갈다와 치다라고 해석을 할 때는 갈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왜 뭐 칼을 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다라는 거는 뭔가 단련하거나 뭔가 수련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치다라는 거는 뭐냐? 치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왜 뭐 나무 같은 거를 맨날 키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가지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기도 하지만 좀 더 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사실은 조금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없애주면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치다라는 뜻이 또는 뭐 양을 치다. 그래서 양치기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뭔가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나아가게끔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또 치다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원을 이제 봤을 때 가르치다라는 말은 뭐 많은 의미가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성장하는 뜻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도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뭔가 단련하고 수련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여러분들이 아마 아까 생각하셨던 단어도 이 중에 아마 분명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는 보통 교육을 education이라고 하는데요. edu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의 educare라는 어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럼 educare라는 건 또 무슨 뜻이냐? 보니까 e라는 말과 ducare라는 말의 합성어라고 하는데
이 에라는 것은 뭔가 바깥 또는 뭐 외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안에 있는 것을 뭐 끌어낸다 이런 뜻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왜 뭐 이자 붙은 말 뭐 엑스포 예를 들면 문화 엑스포다 라고 한다면 보통 이렇게 막 이런 데다가 여러 가지를 전시를 해놓고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바깥에 이런 뜻이 있고요. 듀카레라는 뜻은 뭔가 이제 끌어내다, 이끌다 뭐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에와 듀카레가 합성이 되면서 에듀카레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 안에 있는 뭔가 뭐 선천적인 뭐 자질이나 소질 같은 걸 수도 있겠고 능력들을 뭔가 바깥으로 끄집어내주는 것, 또 그것을 뭔가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지도하는 것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보나 뭐 한자로 보나 제가 한자는 조금 풀이를 안 해드렸군요. 요 한자에서 보면은 요 교자가 자세히 보시면 요 이제 왼쪽 부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위에 효자가 있는 거고 아래에는 자자. 그래서 어린 아이라는 뜻이 있고요. 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복자인데 이게 뭐 회초리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교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효라는 거는 근데 이제 또 어떻게도 한자적으로는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X라고 된 것이 뭔가 이 우주 만물의 원리 이런 뜻도 포함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자연의 이치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에게 뭔가 뭐 회초리라고 하면 꼭 그러니까 벌을 주거나 이런 뜻만이 아니라 아까 왜 양치기 하듯이 이렇게 톡톡톡 그래서 만물의 이치를 뭔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을 뭔가 이렇게 살짝 기도를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 뭐 한자 뭐 영문의 교육이라는 뜻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지도하는 것, 뭐 소질을 개발해 주는 것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한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럼 교육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학이라는 것은 보통 지식의 체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교육의 의미, 그럼 뭐 가르치는 것, 지도하는 것, 성장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지식을 뭔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 그래서 그것이 결국 교육학이다. 결국 교육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뭔가 잘 성장할 수 있고 또 자기 소질을 뭐 개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지도할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뭐 지도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학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학이라는 학문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을 공부하나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해보셨다면 아마 뭐 해보신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제가 만났던 고등학생들과 얘기를 했을 때는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사실은 교육학에서 굉장히 일부 영역에 대해서만 이것이 교육학이다라고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조금 확장시킬 수 있는 질문들을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질문, 예를 들면 교육이 일어나는 장소나 장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보통은 교육학이라고 하면은 학교라는 장면을 아마 가장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많은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학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교라는 곳을 가장 먼저 떠올리겠지만 사실은 학교에서만 교육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해서 뭐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교육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교육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뭐 지역 도서관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거나 그런 것도 일종의 교육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회사에서도 교육이 일어납니다. 자기네 조직원들을 뭔가 성장시켜서 회사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이 꼭 어떤 뭐 학교라는 뭐 기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 아니더라도 교육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지하철에서도 사실 교육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학교라는 기관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기관에서 사실은 교육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넓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교육 장면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또 교육학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 장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보통 누가 있냐? 누가 있냐면 학습자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 저희는 보통 이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를 저는 좋아하는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보통 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뭐 도와주는 사람 또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 장면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이 교수자와 학습자 이렇게 있지만, 세 번째, 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교육학에서는 꼭 교수자와 학습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에서 교육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교육청도 있죠. 학교라는 데에 선생님들만 계신 게 아니라 사실은 뭐 교장교감 선생님, 교장교감 선생님은 어떤 과목을 가르치시는 것보다는 학교 전체를 관리하거나 관장하는 역할을 하시고, 또 뭐 영양사 선생님도 계시고 뭐 다른 직원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조직과 단체와 사람들이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교육 또는 교육학과 관련된 행위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세부 전공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 전공을 소개드리기 전에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는 이제 1960년에 사실은 교육심리학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범대학이라는 곳이 없었어요, 고려대학교에. 그래서 물리과 대학이라는 곳,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사실 문과대학에 가장 유사한데요. 교육심리학과라는 것이 신설되었고 62년도에 이제 교육학과 심리학과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3년도에 사범대학이라는 것이 신설이 되면서 교육학과는 사범대학의 소속 학과로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학과 안에 있는 세부 전공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우리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는 1960년에 교육심리학과로 사실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과대학, 지금으로 치면 이제 문과대학과 가장 유사한데요. 교육심리학과로 먼저 신설이 되었다가 62년도에 교육학과 심리학과가 이렇게 분리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73년도에 사범대학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교육학과는 사범대학 그 소속 학과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왔고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의 비전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크게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성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교육학과는 교육을 통한 인간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 조직의 역량 제고, 그리고 사회 발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은 뭐 쉽게 말하면 삶의 질 향상이고 다소 속되게 얘기하면 사실은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건데,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이 단순히 뭐 돈을 잘 벌고 살자라는 뜻보다는 뭔가 정서적으로 예를 들면은 잘 사는 것도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국어를 배워서 내가 문학을 배운다. 문학을 통해서 내가 막 뭐 감수성에 젖고 그것을 뭔가 즐기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삶의 질 향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수학이나 과학 그런 거 왜 배우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분명히 계실 텐데 사실은 그런 지식들을 알아두면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과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연소 물질이 뭐냐, 그러니까 뭐 가연성이냐 불연성이냐 뭐 이런 것들 아마 배우셨을 텐데 내가 이런 걸 배워서 뭐 하지? 그런 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스불 옆에 두어야 할 물건과 두지 말아야 할 물건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아주 안락한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또 사회 조직의 역량 제고, 이 말은 뭐냐? 개개인의 역량이 개발이 되면 사실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역량이 제고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서 무언가에 대해서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더 잘할 수 있게 되면,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더 한다면 아무래도 사회 조직 전체로도 영향이 제고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장기적이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 발전, 또 나의 발전과 또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랑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는 뭐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세계적 수준의 교육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뭐 그런 대학들을 뭔가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걸 아주 좋아하지는 않아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뭐 랭킹이 뭐 더 좋으면 좋은 거고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우리 학과 또는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얼마나 뭐 연구를 뭐 왕성하게 하느냐, 학생들에게 얼마나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근거로 하여 이 학교는 이 정도 수준을 제공한다라는 어떤 평가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는 제가 아주 자부심 있게 말씀드리지만 거의 세계적 수준,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주 뭐 1위, 아주 탑 수준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도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제 자랑은 못하겠지만, 저희 과에 소속하신 교수님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정말 연구 열심히 하시고,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정말, 하세요.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라고 할까요? 학생을 길러내고자 하는 마음도 굉장히 따뜻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랑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육학과 안에는 어떤 세부 전공들이 있을까? 조금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아마 이제 다른 학교 만약에 교육학과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우리 학교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항상 모든 교육학과에서 이런 전공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고려대학교는 이렇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학교에는 있는 세부 전공이, 고려대학교에는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는 이런 세부 전공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학문 체계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를, 소개시켜 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는 현재로서는 이제 크게는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핵심과학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 심리과학이 있고, 그리고 교육 응용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고 각각의 영역 안에 이제 세부 전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차례차례 조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핵심과학 영역 안에는 이제 교육 사철학이라는 전공이 있어요. 교육 사철학이라는 것은 교육사와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학문입니다. 이게 어떤 학문이냐, 그럼 어떤 것들을 교육 사철학에서는 공부하느냐라고 한다면, 교육학의 기원이나 근본 원리에 대한 탐구를 해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것은 철학적으로 어떤 것들이 변화해 왔던 거랑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질문, 교육은 왜 하는가? 교육이 정말 필요한가? 아주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한 사유를 합니다. 이 교육사철학이 이제 다른 세부 전공과 약간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또는 어떻게 보면 교육학이 또 다른 학문과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있어야 할 세계, 당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특히 최근에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들도 보면은 뭐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를 한다든지, 실제로, 예를 들면은 이 알약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자면, 의료 분야에서는 연구를 할 텐데, 교육 사철학만큼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걸 가설을 검증하거나 사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당위적으로, 마땅히 사람이라면 이래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따 소개시켜드릴 다른 전공과는 약간 다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전공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교육사철학은 아주 기초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게 될 거고요. 어디를 가시더라도.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의 핵심 과학 분야 중에 이제 교육과정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과정학은 어떻게 보면 교육학에서는 교육학의 저희가 꽃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핵심적인 학문 분야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제가 뭐 교육사철학을 포함해서 다른 세부 전공들은 원학문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교육심리학이면은 뭐 심리학하고 이제 뭔가 좀 연결이 돼 있고 뭐 교육사회학이라는 분야도 사실은 사회학이라는 거에서 조금 파생된 것이 없지 않아 있고 하지만 교육과정학은 교육학에서 가장 독특한 분야거든요. 다른 학문 분야에는 잘 없는 분야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학의 꽃이라고 부르고 이 교육과정학이라는 것에서는 무엇을 공부하느냐 교육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무엇을 왜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탐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등과정에서 뭐 수학을 배운다 또는 영어를 배운다 국어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당하겠죠? 국어, 뭐 영어, 수학이 굉장히 뭐 중요하니까 배워야 한다. 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거를 어떻게 그럼 배울 것인가? 어떤 순서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울 때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분명히 덧셈, 뺄셈부터 배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곱셈 나누기를 배우고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방정식을 배우고 이런 식의 이제 그 순서가 있죠. 그게 이제 일종의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초등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고 중등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학생들이 배워야 할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설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학문이 교육과정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육공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교육공학은 어떤 걸 공부하느냐? 학습 자원을 설계하거나 교육개발, 교육관리와 관련된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공학이라고 하면 왠지 뭔가 뭐 컴퓨터, 인터넷, 뭐 모르겠어요. 또 어떤 다른 것들을 떠올리기 쉽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학은 사실은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공학적인 사고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사고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지식을 뭔가 이렇게 적용하는 그 전체적인 과정을 보통 공학적 사고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신문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컴퓨터도 나오고 뭐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도 나오고 새로운 기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뭔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뭐 좋은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또 뭐 예를 들면은 학습을 위한 과정을 설계하는 것.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주로 담당하는 대학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공 과목은 뭐 진로 진학 상담이라는 과목인데 자 제가 진로 진학 상담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뭐 가르쳐야 할 이론들이 이제 뭐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론 A, 이론 B, 이론 C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그냥 뭐 강의를 할 것인가? 뭐 학생들에게 책을 읽게 하여서 토론을 하게 할 것인가? 뭐 동영상을 보고 사례 분석을 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6주차짜리 과정을 설계할 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 뭐 서적이 될 수도 있고 뭐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뭐 능력이나 기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자원을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해서 그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 교육공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교육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게 뭐 언어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점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다른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보통 여러 사람을 조사를 하다 보면 보통 이 평균이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평균이라는 아니면 또는 보통이라고 하는 그 집단에서 좀 많이 멀거나 조금 또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가 특수교육 분야예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면은 이제 영재 아이들. 영재 아이들은 이제
좀 굉장히 뭐 특별하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예를 들면은 이제 일반 뭐게 고등학교에서 만약에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뭐 쉬워서 흥미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그래서 학습 동기가 떨어지는 현상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에듀칼에 그러니까 뭐 선천적 소질을 개발하고 끌어내어 주는데 과연 효과적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특수교육이라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뭐 어떤 특별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청각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만약에 듣는다면 지식을 뭔가 이해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이 특수교육이라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영역이 교육심리과학이라는 분야인데요. 교육심리과학에는 먼저 교육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교육심리학 분야는 사실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교육 현장과 이렇게 맞물려, 교육학이라는 것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간 학습과 심리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 심리학인데 특히 교육 장면에서 그리고 특히 학습자, 교수자에 대한 심리를 연구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학습자들이 이제 학습을 하려면 좀 재미도 좀 있어야 되고, 이게 동기부여가 되고 해야 되는데, 교실에서 자고 있고, 뭐 이렇게 재미없어 하고, 사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교육 내용이 있어도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학습자들의 심리를 봤을 때 뭐 교수자가 예를 들면 어떤 말로 하는 것이 좋은지, 과제는 어떤 식으로 주는 것이 학생들의 뭔가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거나 좀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이 교육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 측정 및 통계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교육심리과학에서는 아까 교육심리학과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 상담을 포함해서 사실은 이게 다 사람과 관련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뭔가 답을 얻어내고 하는 학문들인데 그 과정에서 그럼 이런 행동을 어떻게 계량화하여서 측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는 곳이 교육 측정과 통계 전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질문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학생들의 수학 흥미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뭐 어떤 교육 방법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뭔가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막 개발을 할 텐데 개발을 하고 나서 실제로 학생들의 수학 흥미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를 제가 뭔가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거를 뭔가 수치화를 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게 교육 측정 및 통계예요. 이게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표준화된 그 측정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씨앗을 이렇게 심어서 어떤 식물을 키우는데 어떤 온도에서 가장 뭐 잘 자라는가라는 뭐 연구를 한다고 치면 온도계를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뭔가 온도 차이를 보면서 어떤 온도에서 가장 잘 자라더라라는 거를 이렇게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할 수 있는데 뭐 수학에 대한 흥미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개념 자체가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측정할 수 있는 걸로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모호해요. 실제로 흥미가 정말 뭐 늘어난 건지 안 늘어난 건지. 그래서 뭐 그냥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뭐 0에서 10까지 학생에게 얼마나 이게 재밌었는지를 물어봐서 한번 측정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흥미가 있는 게 10, 아주 재미가 없으면 흥미가 없으면 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의 수업은 뭐 한 7 정도의 점수였어요. 뭐 그리고서 제가 또 개발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뭐 끝나고 나니까 한 8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 한 1 정도 상승된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정 도구를 개발하거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교육 측정과 통계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좋은 예는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모르겠어요. 이게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수능 시험 같은 거. 수능 시험이 그냥 그냥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수학 능력을 사실은 뭔가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모든 시험 문제를 너무너무 쉽게 해서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을 한다면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모든 학생들은 100점을 맞겠죠. 만점을 받겠죠. 하지만 수학능력 시험의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학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쉬운 문제도 좀 만들지만 또 중간 난이도의 문제도 좀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섞으면 그러면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좀 난이도가 높은 것도 잘 맞출 것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이제 수학 능력을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정교하게 사실은 교육 측정과 통계 그 연구원들께서 연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다 이 분야에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심리과학에서 이제 세 번째 영역이 상담이라는 분야고, 이제 저는 이 상담 영역에서 상담 전공 교수로 있고요. 상담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시다 보면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 성적은 왜 안 오를까요? 저는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친구 사귀는 게 어려울까요? 나는 교사가 하고 싶은데 왜 우리 엄마는 변호사를 하라고 할까요?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뭔가 전문가적 시선에서 도움을 주는 게 상담 행위인데, 그래서 상담이라는 학문 분야에서는 그러면은 뭐 어떤 뭐 상황에 있을 때 학생들이 시험 불안이 뭐 더 높냐 안 높냐, 그리고 그 시험 불안이 높은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줬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 어떤 식의 상담 개입을 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합니다. 예를 들면은 1대1로 만나서 뭐 상담을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소규모 집단으로 만나서 뭐 시험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이런 걸 연구할 수도 있고,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아니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만나는 게 더 좋은 건지, 한 번 만났을 때 30분을 만나는 게 더 좋은지, 2시간을 만나는 게 좋은지, 막 이런 것까지도 다 연구를 해요. 그래서 가장 뭔가 효과적으로 학생들이 뭔가 상담을 받을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이 상담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육 응용과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영역인데, 교육 응용과학에도 이제 세 가지 세부 전공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교육 사회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결국은 뭔가 이 사회 구조와 관련된 건데, 그것이 교육적인 문제랑 관련이 있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한국 교육의 뭐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 거기서 뭐 얘기하는 뭐 그런 교육 불평등 문제, 계층에 의한 뭔가 뭐 교육 불평등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사교육이 너무나 이 난무하는 한국의 사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곳이 이 교육 사회학이라는 학문입니다. 뭐냐면 사회 구조, 어떠한 사회 구조로 인하여 뭐 일어나는 뭐 교육 불평등 문제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교육 소외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는 학문이 교육 사회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 행정 및 고등교육학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자,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조금 시야를 확장해봐라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교육 장면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에 관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밖에서 여러분들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이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 관련한 뭐 교육개발원이라는 것도 있고, 뭐 교육청도 있고, 교육부라는 것도 있고, 이제 그곳에 뭐 여러 뭐 이렇게 뭐 공무원 분들도 계시고, 연구원 분들도 계시고, 아마 직원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교육이라는 것도 이제 여러 조직들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고, 학교라는 장면도 사실은 생각을 잘 해보시면 학교 전체를 어쨌든 간 누군가는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학교에 있는 뭐 영양사나 선생님들한테 월급도 누군가는 줘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라는 뭐 기관이나 조직을 또 어떻게 뭐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뭐 또는 대학 기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아닌 그냥 다른 교육 기관에 대한 그런 일종의 경영학하고 조금 비슷하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육 장면에서의 경영학과 가장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인 계속 교육학. 네. 성인 계속 교육학에서는 이 평생 학습 시대, 조금 있다가도 제가 이제 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면서 이 평생 학습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평생 학습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면서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요구들이 도대체 무엇이며,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그 학교를 이제 벗어난, 그래서 뭐 졸업을 하신 분일 수도 있고, 네, 이제 좀 공식적 교육이 이제 많이 끝난 지 오래된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 성인 계속 교육학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뭐 아까도 학교 외에서도 여러 군데에서도 교육이 일어난다고 했었는데, 뭐 기업에서 어떻게 우리 직원들을 잘 교육시킬 것인가, HRD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래서 인적 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분야의 공부도 하고, 또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노인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또는 뭐 여성들 또는 청소년들, 학교 밖 청소년들, 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시키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이 성인 계속 교육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교육학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안에 있는 세부 전공들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이걸 통해서 아마 교육학을 공부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겠구나, 조금 간략하게나마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지금부터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이제 교육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교육과 뭐 무관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교육 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하고 관련지어서 교육학이라는 학문이 정말 전망이 있을까? 정말 필요하기는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뭐 사회과 과목 같은 데서 들어보셨거나 뭐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이 저는 이제 교육학이랑 어떻게 관련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표는 이제 제가 통계청 자료를 제가 이제 복사해서 온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인구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X축은 이제 연도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 있는 게 2060년. 지금 2021년이니까 2020년, 2030년 요 사이쯤 되겠죠? 그래서 요 어디쯤 될 것이고, 요 주황색 바 그래프는 총 인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0년 우리 현재가 이제 여기쯤인데 21년이죠. 총 인구가 다소 그래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2030년까지 예측했을 때 유지가 되지만 점점점 총 인구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하나의 변화예요. 그래서 총 인구가 우선 줄어들고 있다,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다른 표인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출생아 수 그리고 출산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X축은 연도를 나타내고 있고, 이 Y축에서 지금 주황색 막대는 출생아 수, 그러니까 절대 수를 나타내고 있고, 요 노란색 요 선 그래프는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출산율이 2 정도가 되면은 인구가 뭐 유지되는 것으로 보통 이제 예측을 하고, 1 정도가 되면은 보통 이제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자, 볼까요? 2016, 이 그래프는 이제 2019년도까지밖에 없긴 하지만, 2018년부터 이미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 말은 뭐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는 아이를 한 가정에서 한 명도 안 낳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입 여성 1명당 1명이 채 안 되게 출산이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것이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총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자, 이것과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표는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X축은 연도입니다. 연도이고 여기서 이 주황색 막대가 기대 수명. 그래서 그러니까 예측하는 거죠. 이 정도 그 연도 2018년 정도 되면은 평균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 기대 수명이 82.7세 정도다. 그러니까 뭐 크게 사고가 없거나 병이 없는 한은 보통은 한 82, 3세 정도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수명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것도 추이를 한번 보세요. 요 이후의 데이터는 뭐 없습니다만 보시면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마 수업 시간에 아마 뭐 얘기해 보시거나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또 삶의 질이 이렇게 이제 좋아지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높아진 거죠. 그래서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총 인구가 감소한다, 출산율도 감소한다, 그런데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데이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인구적인 특성이 크게 뭐가 있냐면은 우선 하나는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학령 인구가 감소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뭐 초등교육이라는 것이 있고 중등교육이라는 것이 있고 뭐 고등교육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사범대에서는 중등교육을 다루기는 합니다. 그런데 출산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어린 아이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그러면 학생 수도 점점 줄겠죠? 앞으로? 네. 계속 준다. 그거는 또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 그럼 지금만큼의 선생님 숫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한 뭐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부나 이런 데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은 인구 고령화입니다. 왜냐면 총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기대 수명은 늘고 어린아이들은 준다는 것은 제가 이거 준비하긴 했네요. 네. 고령 인구 비율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요 그래프를 보세요. 요것도 X축은 연도고요. 그리고 요 노란색 막대 그래프는 고령 인구의 비율이에요. 고령 인구는 여기서 정의하기를 만 65세 이상을 고령 인구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1년 정도인데 이거 아마 이제 예측칠 것 같긴 합니다만 16%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령 인구 비율 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이 몇 퍼센트 정도냐라고 했을 때 그 퍼센트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구 피라미드 이런 거를 사회문화 시간에 배우셨다면 Y축이 이제 나이라고 보고 뭐 X축이 보통 뭐 퍼센트나 뭐 이렇게 절대수를 하는데 점점 역삼각형화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어린 그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학령 인구 감소도 있지만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은 뭐냐면 고령화가 되고 기대 수명도 길어지고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그 말은 나이가 드신 성인들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해야 하거나 또 하고 싶을 수도 있죠. 해야 꼭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기보다 어떤 분들은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내가 65세라고 옛날에는 뭐 노인 취급 받았지만 난 노인 취급 받기 싫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뭐 65세를 노인이라고 하기가 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 말은 뭐냐면 나 아직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육학이라는 데도 영향을 저는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인구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 변화와 또 별개로 기술과 산업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 아주 큰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었고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아마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였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 시대가 왔다. 그래서 뭐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인공지능, 그래서 기계한테 학습을 시켜서 아주 단기간에 정말 많은 지식을 학습시켜서 인공지능이 어떤 일을 하게 한다든지 뭐 로봇공학이 발전하는 거. 그래서 인간이 하는 아주 단순한 일들은 이제 로봇들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오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육학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상담 전공을 하고 있어서 이제 뭐 학회나 아니면은 이제 뭐 전문가들을 만나거나 또는 상담 전공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제 벌써 상담계에서도 이런 뭔가 기술을 도입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오가고 있고 이미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깊은 뭐 고민이나 아주 정말 이 사람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는 아직까지 기계가 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진로 심리 검사를 이렇게 해서 그냥 이 결과에 대한 아주 간단한 뭔가 해석을 뭔가 이렇게 쭈르륵 프린트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빅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몇천만 뭐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쌓이면 기계가 금방 학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리 프로파일을 보이고 뭐 이러이러한 뭐 정보를 가진 학생들은 이러이러한 패턴을 보이므로 이러이러한 직업군을 하면 뭔가 굉장히 적성에 잘 맞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뭔가 로직만 짜주면 아주 그런 거는 심플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저는 뭐 가상현실을 이용한 심리치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미 어떤 병원 세팅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상현실 뭐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불안이 많거나 공포가 많은 어떤 환자들한테 직접 그거를 계속 뭔가 실험을 해봐라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불안에 떠니까 가상적으로 이렇게 안경 같은 걸 끼고 가상적으로 그 환경을 주고 그 환경 안에서 불안을 조금 떨칠 수 있는 어떤 뭐 행동 같은 걸 연습시킨다든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위험이 아주 적은 세팅에서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연습을 시키는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사실은 교육 분야에 아주 많이 이제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직업 세계도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기업의 생성과 소멸 주기의 변화예요. 최근에 어떤 리포트, 맥킨지라는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이 기업의 수명이라고 하죠. 아까는 우리가 얘기한 건 개인의 기대 수명, 그래서 80 몇 세까지 산다는데 회사라는 것, 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 존속할 수 있는가 이런 연구를 했더니 보니까 제가 이거는 데이터를 제가 적어왔기 때문에 1935년에는 90년 정도 한 기업이 살아남았대요. 70년도에는 30년 정도, 그리고 2015년 정도에는 15년 정도로 단축됐다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기업들도 이제는 한번 생겨나면 살아남기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리고 빨리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하루아침에. 그게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이냐. 그럼 내가 어떤 회사에 예를 들면 취업을 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능력이 있고 우리 기업 뭐 회사도 나를 그렇게 해고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업 자체가 어떤 뭐 이유로 해서 만약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 충성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도 있었는데 뭐 10년 만에 회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제가 뭔가 일자리를 잃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직업도 생기는 직업들이 새로이 생기는 직업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직업들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뭐 직업 진로에 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일이 많은데 옛날에 그 미국에서 이렇게 뭐 한 직업 분류 체계를 보니까 한 60년대 70년대 분류 체계를 보는데 지금 없는 직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뉴스페이퍼 보이라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신문을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직업이 당연히 없죠. 신문 자체도 뭐 지면 신문이 없어지고 있고 뭐 온라인으로 많이 보니까 그런 직업이 없죠. 하지만 또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들도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분명 사라질 직업도 있겠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들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또 교육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직업이 생기면 또 그 직업을 위한 능력이나 기술들을 또 개발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네. 또 내가 뭐 하고 있던 직업이 사라진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새로운 일자리도 찾아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뭐 멘탈에 대한 그래서 아까 상담 뭐 이런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교육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예요. 네, 이 추세는 이미 뭐 몇십 년 전부터 사실은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추세에 이미 저는,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편으로는 좋게 생각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유연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그게 부담이고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걸 떠나서 이거는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적인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비를 해야 되고 교육학이라는 학문도 아마 이런 것들에 발맞춰서 조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인구의 변화, 그리고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자, 아주 대표적으로 2020년에 터진 코로나19라는 이제 바이러스인데, 이제 여러분들 아마 현장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것에 대한 타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코로나19로 이제 대면하는 상황이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는 교육이 갑자기 이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비대면 교육 확대가 되면서 선생님들은 아마도 온라인 수업에 가장 적합한 교육 방법이 뭘까? 그럼 아까 교육공학이라는 걸 설명드렸는데 교육공학자들은 지금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네, 버거워하시는데 자, 어떤 툴을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개발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굉장히 지금 바쁘세요. 또 교육부나 뭔가 뭐 정책 같은 걸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해야 됐었어요. 계약 일자는 언제로 할 것이냐, 뭐 출석 일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비대면 수업도 뭐 출석 일수를 뭐 집어 넣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뭐 이런 의사결정들을 누군가 교육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의사결정을 했었어야 됐죠. 또 코로나 블루 이런 것들이 생겼죠.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막 우울하고. 그러니까 상담계에서는 또 교육 상담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이런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고 비대면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지역사회에서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기업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잘 활용하고 있는 데들을 제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어쨌든 간 변화는 있었다. 또 교육 소외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온라인 교육이 되면서 비대면 교육이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 조금 더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그전 같으면은 오히려 뭔가 이동이 불편하여서 학교에 오기가 힘들었던 사람들이 조금 편안하게 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누군가에겐 생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IT 기기나 이런 것들이 사정상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가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 소외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럼 교육 사회학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 현상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하기 시작하시고 또 뭐 교육 공학자들은 그러면은 그런 교육 사회 소외가 발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을 전달할 수 있을까 또 고민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 사철학적인 면에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다시 아주 궁극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는 거죠. 야,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비대면 교육을 하면서 이제 막 수업을 교육 컨텐츠를 전달을 하는데 이것만이 과연 교육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학교라는 장면에서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서 지식을 얻기도 하지만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은 사회에서 내가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를 학습하기도 하는 건데 지금은 이게 비대면 교육이 되면서 대부분이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그 부분에 이제 학습이 치중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부분입니다만 그건 많이 교육이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의 논의들도 하고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환경의 변화들이 예를 들면은 아주 여러 분야, 교육 심리학, 철학, 공학, 평생 교육학 사실은 여러 분야에 다 걸쳐서 지금 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자, 그럼 교육학을 전공을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제가 고등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교사 직업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교육학 연구원이 되고 싶다 또는 교육 행정가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자, 우리 학교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서는 실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번 그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실제 졸업생들의 직업군은 보니까 가장 많이 있는 곳은 기업체의 기업교육 담당자로 많이 있었어요.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교육 관련 사업을 하거나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비즈니스 쪽으로 나간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사와 교육 행정가로도 실제 많이 재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나 연구원 또는 유학 중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육학을 좀 더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언론계나 또는 이제 기타로 분류되는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로는 이렇게 크게 분류했을 때는 한 3가지 정도지만 그럼 과연 이런 직업만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저는 아니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직업을 꿈꾸지 않는데 그러면 교육학을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라고 한다면 저도 글쎄요 꼭 이런 직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학을 하지 말라고도 말씀드리고는 싶지 않아요. 교육학은 굉장히 가치 있는 학문이라서 그래서 그러면 그 외에 뭘 할 수 있냐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몇 가지 예시입니다. 이런 직업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아까 3번째 단원에서 말씀드렸던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사실은 굉장히 관련이 높은데 예를 들면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사실은 교육계에서의 큰 고민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교육 효과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 기술을 잘만 활용하면 정말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 앱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책에다가 딱 갖다 대면은 거기에 요 앱에 추가적인 정보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 유적지를 갔는데 이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이 역사 유적지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관련 인물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역사 공부를 좀 더 현장감 있게 할 수도 있고 더 재미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지금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되게 위험도가 높은 것들이죠. 이거는 아마 무슨 뭔가 수선하거나 뭔가 그런 기술직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실습을 나가서 아주 위험한 고층에 올라가서 뭔가를 고치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교육을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좀 더 숙련돼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뭔가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그래서 아주 가상적으로 이제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간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고치겠다를 직접 막 해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 뭔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거에 조금 투입이 되어서 한다면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도 훨씬 재밌기도 하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하게 된다면 공부하게 된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하실 수도 있다라는 예시입니다.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요 생애 단계별 특성에 맞는 교육 컨텐츠 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구 변화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고령 인구가 정말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막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일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그러면은 그분들이 뭔가 기존에 하던 일을 뭔가 이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직업을 갖고 만약에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을 하실 수도 있겠죠. 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수명 자체가 짧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10년 일을 하다가 완전히 다른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 그때그때 그 단계에 어떤 식의 교육이 필요할까? 그리고 노인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청소년 학습자와 갖는 특성이 다를 것인데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학이라는 거를 꼭 교육 장면에서 교육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예를 들면은 교육 공간 디자인 그래서 내가 건축이나 어떤 디자인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야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도 지금 강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강의실을 디자인할 때 뭐 원형으로 하는 게 좋은지 일자로 하는 게 좋은지 의자는 움직이게 하는 게 좋은지 뭐 아닌지 이런 색깔 같은 것들은 얼마나 뭐 시각적으로 피로감을 주는지 뭐 학습 동기를 증진시키는지 이런 컬러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물론 건축가들 중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교육학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이 건축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다면 저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교육학을 공부하고 싶긴 한데 나는 사실 이런 것도 관심 있고 다른 게 관심이 있다. 뭐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있다. 그럼 사실은 교육학과 엔터테인먼트를 접목을 시키면서 엔터테인먼트를 하지만 이것을 좀 더 교육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조금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시면 사실은 교육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꼭 교사가 되거나 뭐 교육을 하는 교육자가 되어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제가 교육학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는 기회가 생기거나 고등학생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이게 뭐냐면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필요한 교사의 수가 줄어드는데 그런데 내가 그래도 교육학을 전공할 그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전망이 있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보통 말을 해요. 맞다. 교사의 수는 아마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 시대가 되고 하면은 교육은 어디서든 언제든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형태나 방식이 바뀔 수는 있지만 시대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면 필요한 곳들을 찾아내어서 하기만 한다면 저는 굉장히 쓸모있고 의미있는 학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곧 교육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존재하는 한은 교육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러므로 교육학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